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국 붕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9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 종군 기자 마이클 료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도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료는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은 사진 3장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사진에는 차량 통행을 비롯한 인적이 거의 없는 상하이 금융 중심지의 거리와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에 대해 마이클 료는 중국 경제가 큰 공경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며, 과거와 비교해 상하이는 유령 도시가 됐다라고 말했죠. 이 기사는 중국 붕괴론을 다시 도마 위로 올렸습니다. 또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달러 표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디폴트를 선언하자 중국 붕괴론은 다시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부풀려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죠.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는 too big to die, 죽기에는 너무 커지긴 했죠. 그런데 사실 중국 붕괴론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붕괴론은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등장했다가 잠시 사그라들길 여러 번 반복했죠. 이렇게만 보면 중국의 말처럼 중국 붕괴론은 그냥 중국을 싫어하거나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중국 붕괴론의 핵심을 보면 말이 좀 달라지죠. 역사를 봐도 하나의 중국이 되기 전까지 중국은 쪼개진 상태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죠. 지금도 소수민족 탄압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넓은 땅덩어리, 수많은 인구, 너무 많은 민족. 어쩌면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검열과 감시, 통제를 한다고 볼 수도 있죠. 모두가 지금 중국에 만족하고 나는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감시, 검열, 탄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중국 경제가 난항이 되니 경제에 집중하지만, 중국 붕괴론은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는 하나의 요인일 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하죠. 중국 붕괴론이란 중국이 초강대국 반열에 들기 전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확히는 국공내전 이후로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내부적인 모순과 현재 체계의 한계에 부딪혀 5, 16국 시대처럼 분열될 것이라는 말이죠. 분열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중국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탄생한 것처럼 말이죠. 처음 중국 붕괴론 분열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90년대입니다. 이는 스탠포드대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2년에 제시한 역사 종말론의 근거를 두고 있죠. 후쿠야마 교수는 당시 자신의 저서 역사의 종언을 통해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 초 모든 나라의 체제는 궁극적으로 서방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중국도 머지않아 당시 도미노처럼 쓰러지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 내다봤죠. 이건 후쿠야마 교수만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시대 흐름이자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죠. 실제로 중국은 너무나도 불안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개판 이런 개판이 없었죠. 하지만 이 위기는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며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 경제를 접목시켰고, 천안문 사건도 어찌저찌 마무리되며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되지 않고 맥을 이어가게 되었죠. 괜히 지금까지도 죽은 덩샤오핑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니 체제에 모순이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996년 논문 소장정을 발표한 미 후보 연구소 선임연구원 헨리 로에는 소득 증대에 따른 자유화 요구로 중국 공산당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7천에서 8천 달러가 되는 2015년에 몰락할 것이라 주장했죠. 중국 전문가 아서 윌드런 펜실베니아대 교수 역시 1998년 발표한 글에서 공산당 독재 체제는 시장 도입에 따른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10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이후 중국의 고성장 속에서 잠깐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중국 붕괴론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0년 무렵에 다시 머리를 들었죠. 당시의 중국 붕괴론은 주로 일본 우파층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중국의 경제가 거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산당 일당 체제의 와해와 소수민족의 독립으로 붕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인 고든창은 2001년에 출간한져서 중국의 몰락을 통해 구조적 개혁에 소극적인 공산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으로 인한 충격으로 5에서 10년 안에 붕괴할 것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고든창은 2011년 중국의 붕괴 시점을 2012년으로 수정했으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중국은 붕괴하지 않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 붕괴론이 주목을 받습니다. 수출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가 침체되었고 2010년에는 티니지에서 시작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 제스민 혁명이 중국에도 유입될 것이란 예측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곧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죠.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 경제는 독보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을 넘어 G2의 한 축, 즉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하지만 2010년대에도 중국 붕괴론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비록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여 미국과 G2로 묶이게 되었지만 중국 내 지식인들의 봉기와 극심한 빈부격차, 민족 갈등, 노사 분규 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결국 중국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2015년에는 조지 워싱턴대 교수 데이비드 샴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글이 게재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통치의 중반전이 시작됐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자비한 정책이 중국 공산당 통치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연성 권위주의가 정치개혁 부재와 억압을 일삼는 강성 권위주의로 변모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죠. 데이비드 교수는 미국 최고의 중국 연구 권위자인데다 이때까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줄곧 중국 붕괴론을 부인하던 인물이었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일련의 정치적 개혁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효율적인 탄력성과 적응성을 구사하는 연성 권위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점진적 정치 개혁을 추진해왔던 정칭훈 국가부주석이 은퇴한 2009년부터 중국은 정치 개혁의 부재와 가혹한 억압으로 이전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진 경성 권위주의로 바뀌게 되었죠. 특히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 모든 부분에서 보다 강한 통제가 시행되며 강성 권위주의가 되었고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면서 독재까지 왔고요. 그렇다면 중국 붕괴론의 정확성,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붕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국 붕괴론이 제기되었고 중국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확한 시기까지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말은 모두 똑같았죠. 그 어떤 중국 붕괴론도 예측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중국 붕괴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 붕괴론만 제기된 것도 아니었죠. 사실 중국 붕괴론보다는 중국의 패권에 의해 동아시아에 평화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 팍스 시니카와 중국 기회론, 중국 위험론 등이 더 대세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국 붕괴론은 왜 자꾸 등장하는 걸까요? 중국 정부는 서방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 경제 붕괴론을 퍼뜨리며 황당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국 붕괴론의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서방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급부상하자 중국과 중국을 이끄는 공산당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에서는 차이나 포비아, 즉 중국 공포증을 앓고 있을 정도이죠. 데런 에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민주화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진영의 예측 또는 바람에 따르면 중국은 진작 망했어야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고 동시에 세계 공산당 가운데 가장 장수한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는 매우 공고한 편이죠.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교수는 2020년에 출간한져서 홀로선 자본주의에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밀라노비치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산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의 생산 수단을 이용해 수행되어야 하고 둘째로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여야 하며 셋째로 기업의 생산 및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중국이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의 자본주의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국가들의 자본주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밀라노비치 교수는 중국식 자본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정의했는데 국가 자본주의는 자유자본주의와 달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여되어 있지만 대신 국민에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약속한다는 장점이죠. 경제 성장은 국가 통치의 합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견딜만한 정도의 행정이 제공되며 동시에 심각한 불평등이 없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일당 독재를 용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서구의 논리를 깨부순 국가입니다.
쌓이며 중국 붕괴론은 단순 서양의 바람이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양측이 소년이 되기 싫어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많을 뿐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아마 앞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높은 경제 성장률의 약속, 국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 격한 불평등이 없다면 일당 독재 용인에도 한계가 존재하죠. 일당 경제 성장률, 이건 채널의 영상인 중국 경제의 몰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경제 성장률은 둔화를 넘어 침체되었죠.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도 개판인데다 생활 수준은 개선이 아니라 퇴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인 탕핑족은 늘어만 가고 있죠. 탕핑족 자체가 중국 정부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중국은 하나의 민족도 아니죠. 실제로 소수민족 중 가장 유명한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독립하려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당 독재 용인의 조건인 격한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조만간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해서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국가 멸망의 조건이자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죠. 게다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덧붙여 놓은 상태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적인 자본주의를 실행하고 있기에 수정 자본주의를 따라할 수도 비슷하게 도입하기도 힘든 데다 하려고 해도 어떤 식의 결과가 도출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선례가 없으니까요. 부정부패도 심각합니다. 부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국민들은 불만을 참을 수 없게 되죠. 부패가 심각해지면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부패 발생이 필연적입니다. 시진핑은 2013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사실 시진핑의 목적은 제도적인 부패 근절이 아니었죠. 사회의 부패를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성공하여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지만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아예 관료들의 재량권을 없애야 하는데 이는 국가 자본주의의 특성상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안정화는 시켰지만 부패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중국은 곧바로 붕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점과 모순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취약점도 한두 개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요. 이전부터 대두되던 중국 붕괴론이 전부 틀린 이유도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시와 검열, 탄압으로 누르며 안정화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묵살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열과 탄압, 감시는 더 이상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서 세계는 중국의 현재 체제가 붕괴되거나 분열하는 것을 반길 겁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공산당의 반대편에서 지원하겠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이 상황이 신냉전의 엔딩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경제가 침체에 빠진 지금이 어쩌면 중국의 미래가 걸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냉전의 엔딩까지 가느냐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하느냐의 갈림길이죠. 중국 붕괴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